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 후에 당직 개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동안 당 쇄신과 또 보수 개혁을 위해서 황교안 대표의 읍찬 마속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당직 개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마속은 나경원과 김세연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TK들은 그냥 이러한 상황을 구경만 하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 똑똑하신 홍 반장님. 언제부터 제가 똑똑해졌나요?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우리 TK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주민들 유권자들은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당직 개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네. 이게 과연 정치 세력을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직 개편한 그 뒤로 아마 공천의 가닥이 이제 구체적으로 잡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다른 지역보다는 대구 경북이 어떻게 교체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누구한테 물어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교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좀 젊어져야 된다. 그동안 TK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노인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고 이 정신이 전부 다 노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구태의원하고. 네. 그래서 그게 젊은 피가 좀 수혈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TK에서 다음 대권 주자가 나올 것인가 거의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누가 뭐 출마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다음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TK 우리 대구 경북인들은 그냥 들러리 씁니까? 그냥 뭐 줄 따라다녀서 이쪽 줄 쓰고 저쪽 줄 쓰고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우리 대구 TK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아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후보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총선 가기 전에 분명히 알고 총선에 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번 총선 다음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대구 경북에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피를 수혈하고 TK 역할을 분명히 무엇인가 알고 세 번째 우리 TK 그 대구 경북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여기에 이번 당직 개편을 이어서 공천에 아마 기준이 나올 것이고 그게 결과로 주민들 대구 경북에 메시지가 아마 던져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TK 대구 경북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특히 한국당이 변하려면 이 대구 경북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구 경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포인트를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홍 반장님 지적에 진짜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이 당직 개편이든 공천이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결국은 대구 경북민 또 대구 경북의 어떤 정치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중앙이 어떤 식으로 뭐 공천을 할 것인지 당직 개편을 할 것인지 또 뭐 인적 쇄신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홍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권 주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치적 가십거리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이제 이 어떤 87 헌법 체제의 모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이제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분권운동론자들은 이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분권운동의 시발점이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네, 대구 네. 경북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부분을 주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식, 이 방식이 지금 현재 중앙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네. 우리 주체적인 어떤 대응 방식, 네. 관점, 네.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홍반장이나 소변 의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 진박, 친박, 그 간별사까지 등장할 수록 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되겠죠. 사실 지난번 그 박근혜 키즈 공천할 무렵에 옥새 들고 나라서 하신 김무성 전 대표와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구에 12석을 다 달라 뭐 그 박근혜 호위무사를 시킬 사람들 뭐 소위 말하는 거수기죠, 그죠? 박근혜를 지킬 사람들 그러다가 뭐 8석까지 흥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대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자기 역할이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경북 의원들도 상당수 그렇죠. 지금 대구에서도 아까 뭐 홍 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차기에 뭐 과연 대권에 나갈 사람이 있느냐? 물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의원, 지금 뭐 한국당은 아닙니다만은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니까 탈당은 안 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정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의원 다 대권과는 거리가 있는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공천해야 될 거냐는 부분. 그리고 아까 홍 반장님이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60 넘어서 새롭게 지금 의원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봐도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뭐 나이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특별히 그 호의호시 하신 분들, 고위공직 하신 분들 내지는 뭐 이런 분들 웰빙 하신 분들은 경영이 없어요 사실. 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공천만 받아서 배지 달고 소위 말해서 가다 잡겠다는 분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안 나오셨으면 좋겠고 네. 지역에서 지역에서 그래도 그나마 한 10년 이상은 적어도 헌신하신 분들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 기준에 봤을 때 지금 뭐 지난번 지방선거 실패한 의원, 뭐 친박 의원, 또 뭐 그 막말에서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의원 이런 분들 따진다면은 대구 경북에서 이런 분들은 물갈이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요구들을 사실 지금 현역 그 물갈이 의견이 사실 60%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반영한 물갈이를 해야겠죠. 네. 그냥 뭐 일괄적으로 소위 말하는 칠항 세력을 그 황교안 대표하고 가깝다는 분들을 공천해서 또 낙하산을 내려보면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보면 이게 TK가 보수의 텃밭이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저 그냥 정말 막말로 빨대만 꽂으면 다 되고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 심어놓고 서울 뜨레기 TK를 계속 심었죠. 지금까지.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지역민의 특히 TK 의견이 반영된 공천이 이루어지고 의견이 이루어지고 이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명실공히 지역 분권이 일어나야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예, 제가 아까 이제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논의들이나 뭐 인적 쇄신의 노력들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 소극적인 방식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고 관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제에 뭐 지금 좀 편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뭐 홍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TK 내에서는 대권 주자도 없고 우리 과거에서 보면은 이런 차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좀 나서서 네. 야 이거 국가 운영 체제를 바꿔야 된다. 네. 이런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도 네. 또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또 가치를 새롭게 좀 이 위로 이제 쏟아내고 이런 이제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참여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뭐 지금 당직 개편에 뭐 그냥 제3자처럼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당직 개편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고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 보수의 그 대표자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내는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면서 나는 황교안 대표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요. 네. 그냥 스스로 나오신 거죠? 잘린 건 아니죠? 나는 뭐 징계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네. 오케이. 근데 우리 TK라니까 지금까지요. 자,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다가 당선돼 있는 사람 짚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이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이 공천 받아와서 그냥 빠지 달은 거예요. 빠지 달고 몇 개월 만에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황교안 대표한테 내가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은 서울 티켓, 우리 간지남도 조금 전에 서울 티켓 말씀하셨잖아요. 서울 티켓들을 내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구 경북은요, 누구든 공천 주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서울에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 될 자격이 되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공천하면요,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지만요,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말씀드릴게요. 투표율이 꼴찌됩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공천받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모르겠고 나쁜 것도 모르겠고 그냥 빠지 달았으니까 무조건 당선됐다고 다 인식을 하니까 투표장에 안 가버려요. 찍으면 뭐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구 경북 쪽이 투표율이 항상 꼴찌 나와요 요즘. 그 이유가 뭐겠어요? 흥행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 의석수 안 줄어듭니다.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 공천 줘도 이게 안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천을 줘야 이 투표율도 올라가고 흥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내가 요청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냥 황교안 대표에게만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해결 방법이 없나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지난번에 그황 대표가 어제 우리 말은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좀 보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거. 열심히 보세요. 네. 제가 업참 침박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 침박을 했다고 지금 업참 침박하고 친황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당직 개편에서 업참 세연이 아닌가? 김세연 의원 여의도 원장이죠. 원장을 지금 선거 경험이 없는 뭐 중앙대 미래학과 교수라는 분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직 개편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공천의 결과가 사실 어떻게 드러나냐는 문제인데 저는 지금 그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전략부총장 했던 추경호 의원 달성에 저하고 또 확연히 걸린다만은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인데다가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도 자신이 공천한 단체장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걸려요. 또 하나 지금 지난번 우리 그 특별 손님으로 게스트로 모셨던 영천청도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경쟁자를 지금 입당을 안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분. 아직도 아직도 입당 못 그리고 하셨어. 지금 그 음주 예산 심사 뭐 이런 분 해가지고 가선 그 발언으로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또 뭐 지금 한번 예산 심사 때문에 뭐 또 그 민원인들하고 말썽이 있었죠. 이런 그 예산 결산 심사위원장 하는 김재원 의원. 하여튼 이런 그 좋은 일에는 별로 이름이 안 오르내리고 나쁜 일에만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런 의원들은 무조건 물갈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번 그 당직 개편에 관련해서 유불리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하고 앙숙관계인 분이 초선 창원시장 박안수 의원이 이 지금 그 사무총장 되면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당세신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이렇게 또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공천이 제대로 된 지역에 대한 공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지역 출신이라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생년 얼굴 안 내밀다가 선거 때만 오시는 그런 뜨내기 티켓들을 좀 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그래도 한 12년 이상 헌신하신 분들을 공천해서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에 대한 답은 제가 못 구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역민의
예, 목소리가 제대로 내려면 좀 황교안 대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뭔가 개헌을 한다든지 뭔가 바꿔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결국은 국가 운영 체제 개편, 네. 87 헌법을 서로 개헌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로 이어지는데, 예? 87? 예, 87년 87년 지금 현재 네네네. 오늘 이 당직 개편에 대한 논의를 촉발점을 해가지고 네. 뭐 개헌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것 같아서 네.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결국 그 취지가 네. 이제 지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네. 또 결정한 부분에 책임지는 네. 그런 쪽, 우리 이 감독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대구 독립운동, 정치적인 분권에서의 독립운동. 네. 그러니까 네. 중앙당이 결정하고 그 아래 이제 지역 주민도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네. 뭔가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만 네. 이 우리 스스로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도 있고 네. 또 제대로 된 네. 지역민의 의사를 이제 대변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을 구성해낼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공천 가야 방식을 된다는 두고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이 좋으냐, 뭐 하향식 뭐 공천이 좋으냐 얘기하는데 지금 대구 경북은 역대로 보면 거의 전략 공천 하향식 공천이었습니다. 네. 그 위에서 찍어서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 하향식 공천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만 공천한다면 괜찮은데 지역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 지역 출신인 것만으로 공천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기울어진 농장이니까 한국당 빠지만 달고 나면은 한국당 그거만 하면 어제 아래 한국당 가입해서 당시에 잉크도 안 말라도 당선됩니다. 제가 나가도 당선됩니다. 공천만 받으면. 그러니까 그런 쪽이 문제가 아니고 상향식도 한다면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사실 발 붙이기 힘들어요. 오랜 묵은 전역 의원들이 유리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공천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는 사실은 지역 어떤 당의 요구라든가 그리고 지역 출마 인사라든가 지역민들의 이런 요구를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렸으면 하는 네.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들이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보수의 중심이 대구 경북이고 대구 경북이 또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만 보수가 새로이 선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원 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실제를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의 가치는 또 보수의 가장 중심은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스스로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네. 우리가 보수의 주인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네. 서울의 중앙당이라든가 서울에서 이제 이 대구 경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구 경북민들이 또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네. 당직 개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당직 개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대구 경북민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이 총선 국면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한다면은 그저께도 지금 김영호 의원인가요? 한국당의 삼선 의원이죠. 경기도 출신인데 이분이 또 지금 자기가 두 대통령이 자기가 공천 주고 했던 두 대통령이 지금 큰 집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친박들을 겨냥해서 지역 친박들이죠. 20대 공천파동 수혜자들은 불출마를 선언해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한국당 내에 많은 의원들이 친박에 대한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일체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황 대표가 결단을 내야 되겠죠. 네. 저는 그걸 아마 황 대표가 진짜 인적 쇄신과 공천 쇄신을 하느냐는 기준으로 저는 삼겠습니다. 네. 아무튼 황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정치적인 입장에서 우리 대구 경북민은 무엇인가? 딱 한마디 우리가 호구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매번 방송할 때마다 참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대구 경북민이 정치적인 독립, 네. 네? 대구 경북의 독립운동
본부가 우리 와장창 TV가 됩시다. 대구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네. 대구가 왜 이렇게 됐는가 또 한번 살펴보죠. 뭐. 네, 예,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좀 덧붙이면은 저 분권 운동을 하면서 또 일반 이제 우리 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당신 뭐 하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서두로 꺼냈던 말이 제가 분권 운동하게 된 계기는 대구에 사는 저로서 쪽팔려서 못 살겠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시작했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좀 쪽팔리거든요. 네, 네. 곰곰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본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쪽팔리는 처지에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네. 자,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기 빠바. 자, 이번에는 이 보수 혁신하면 우리가 계속 그 인적 쇄신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친박 바꿔라, 물갈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보수하면은 대구 아닙니까? 네. 이 과연 대구라는 도시의 그 정치 지형적인 위치는 어떠한 것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한국 근현대사의 대구 이걸 오늘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사에 관심이 깊으신 간지남께서 한번 서두를. 예, 지금 대구는 가장 지금 레드 컴플렉스라고 얘기하죠. 지금 붉은색 신드롬의 지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연륜을 따져보면 1946년이죠. 11사건, 중립적으로 11사건입니다. 그 우익 쪽에서는 11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쪽에서는 10월 항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일제강점기에 네. 예, 경상도 쪽에 네. 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게 미국 그 역사학자죠. 브루스 커밍스라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한국 지도에 해방 직후의 한국 지도에 보면 경상도가 빨갛습니다. 전라도 쪽보다 경상도가 거의 빨갛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1946년에 해방되고 그렇죠. 바로 예, 네. 10월 1일 날 그 네. 사건이 생기는데요. 네. 두 명이 그 노동자 두 명이 그 경찰에 피살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촉발이 됐는데요. 네. 그 촉발된 계기가 미군정의 그 식량 정책이 잘못됐었습니다. 대구가 식량 부족한 상태였는데 또 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때는 그럼 미 군정하에 그 있었습니까? 미군정 시절이죠. 예, 오케이. 45년부터 48년 사이에.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콜레라까지 발생했어요. 네. 콜레라 환자가 한 2,000명 생겼으니까 그 미군정이 이걸 통제를 받아버리니까 대구를 아예 봉쇄를 해버렸어요. 거기 물자도 못 다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못 다니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구 시내에서 식량기근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다 안 그래도 그 9월 노총에서 노동자 그 단체에서 네.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총파업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이때도 벌써 노조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전평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노조가 있었습니다. 네. 총파업에 들어간 데다가 이게 터지니까 이 경찰이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친일 경력자들이 대부분 또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반감이 있는 데다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익 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선동한 자익폭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식량폭동이었습니다. 네. 식량폭동이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하니까 제 고향 마을에도 거의 한 30%쯤 되는데 한 6, 7집이 11폭동 가부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번졌는데요. 이게 그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전국적으로 10월 한 중순까지 이게 그 미군정의 어떤 그 실정이죠, 사실은. 그렇게 갔었는데 네. 그 사건 때 그 박정희 씨 형 박상희 씨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박정희가 가장 따랐던 형이 박상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로당 당원이 됐었죠. 그래서 아마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공산당 내에 어떤 그 좌익분자들을 색출하는 숙군 작업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당시 국군의 한 5% 정도인 4,700명이 숙군 내사 총살 당하거나 무기징역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무기징역을 받았죠. 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게 다시 그 6.25가 터지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 후로 이 문제가 됐어서 하여튼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여튼 대통령이 됐죠. 근데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그 미국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상이 의심받았습니다. 이게 혹시 김일성과 같은 편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그 박정희 씨의 가장
형 박상희 씨와 가장 친했던 황태성이라는 사람을 난파 간첩으로 보냅니다. 난파 간첩으로 보내는데 김종필 씨가 당시에 중정부장인데 체포해서 나중에 총살시킵니다.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네. 그럴 정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직에 레드 컴플렉스를 확 심어놨죠. 자기의 어떤 그걸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특히 반공을 국시로 삼았을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와 경북이 보수 우위의 어떤 본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 제가 좀. 조금 네. 예. 보충 설명. 아니 보충이 아니라 네. 네. 아주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이제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11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이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서 네. 보수로 넘어오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 하나 사건 더 이야기하시는 분이 네. 인혁당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64년에 1차고 네. 2차가 74년에 인혁당 사건이 있었는데 네. 네. 어쨌든 인혁당 사건에 대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인혁당 사건에서 75년 2월인가 하여튼 8부 사형 집행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주의 계열의 사상을 가졌던 이 전체 사회 분위기가 네. 8분을 사형 집행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레드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더더욱이 소위 말하는 씨가 말라버리는 좌파의 씨가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네. 좌파 성향을 가지신 그 사람도 그렇고 또 그런 분위기가 워낙 이제 살벌하니까. 살벌해지니까 네. 없어지고 네. 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 없어지면서 네. 지형이 바뀌었다. 네.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보수 가치로 새로 이제 이전한 것이 아니라 네. 공백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치 대구 경북이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사 정권이나 뭐 정권 창출의 주역들이 생기고 하면서 네. 이 지형이 이제 보수고 수구고 뭐 네. 이제 막말로 꼴통까지 이렇게 듣게 된 계기가 네. 되어버렸다는 네. 것입니다. 네. 네. 거기서 또 이어서 지금 또 최근에 또 지금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이영훈 교수요. 네, 이분이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부겸 지금 수성갑 의원의 큰 처남이죠. 그래요? 네, 큰 처남이신데 그 노선이 다르시네 그러면 두 분이. 그것도 그 밑에 또 아마 밑에 동생하고 김부겸 의원하고 친구예요. 네. 그분은 그 진보계열 목사예요. 그래서 지금 형제간에도 좀 네. 사상이 많이 다른데. 네. 이분이 또 대구 출신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구가 박정희 정권 이후에 지금 거구 우익의 본산 도시가 돼버리는데 이제 반일 종족주의는 책 때문에 극자에서 이제 극우로 지금 또 오해를 받는다, 그죠? 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해라고 합시다. 극자와 극우를 이제 오가는 지금 대구의 정치 지형인데 네. 국자에서 지금 극우로 왔죠. 지금 네. 극우로 왔는데 이게 전 사실 아주 태형적으로 지금 얘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1990년경에 일본 전역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강제징용 8.15 네. 특집으로 네. 강제징용 현장을 찾아다녔었는데요. 그 당시에 오키나와부터 제가 삿포로까지 다 갔었는데 가는 데마다 일본 사찰에 가보면 무연고 역을들이 있습니다. 조선인 징용자의 무연고 역을들입니다. 무연고. 예, 무연고 유골인데 네, 네, 가족을 못 찾아서 못 돌려보내는 유골들이죠. 네, 네. 그걸 사실 우리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렇죠. 그럴 정도로 사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징용 현장에 가서. 네. 그런데 좀 이분은 좀 이영훈 씨라는 분은 강제징용과 징용과 그 위안부 문제를 강제성이 없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갔다 와서 기사를 쓰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일본 그 군벌들의 어떤 그 군표를 가져와서 이걸 다시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 징병 갔다가 오셔서 예. 그거는 있는데 돈은 못 받으신 분들이 그렇죠. 이제 생존하신 분들이 그나마 그분들은 살아 돌아오신 그렇죠. 분들이죠. 돈도 못 받고. 예. 그럴 정도로 그런데 참 이런 그 친일 세력들이 친일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누가 뭐 토착 외구라 그랬는데 이게 토착 외구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저는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사실 참 좀 분노감 같은 게 근데 이런 있으신 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네. 일본 가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가서 회견하면서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뭐 문재인 정부가 영향을 미쳤느니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믿다고
마누라 밉다고 세 가지에 불질러야 되겠습니까? 이거? 예?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예, 이게 저기 일본 서적 이 반일 저희 종족주의가. 문재인 정부가 밉다고 해서 네. 이렇게 참 막말을 삼아서는 안 되죠. 네. 그래 뭐 어쨌든 이제 아까 뭐 최초 시작이 이제 우리가 보수 혁신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이 그냥 인적 쇄신 지금까지 어떤 기득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정치 리더로 역할했던 분들 물러나라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이 근대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이 대구 경북의 이 정치적 어떤 성향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은 대구 경북이 이 이제 외부의 어떤 정치적 흐름이나 또 외부의 단편적인 역사적 사건 때문에 과연 이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뭐 흔들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독자적인 정치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네. 위에서는 뭐 이제 뭐 위에서 파도가 쳤다 하더라도 네, 아래 네. 심연에는 분명히 정치적 지형을 갖고 있다. 네. 저는 그 지형이 유교적 가치, 정말 염치도 알고 지킬 건 지키고 하는 네. 정말 제대로 된 보수적 가치를 가진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네.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자, 생각합니다. 오늘 분량면에서 매우 불리하신 홍 반장님의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세탁소에서 양복을 빌려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빌린 나왔는데 양복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사이즈가 근데 정확하게 제가 분량이 적어서 네. 오늘 집에 가면 야단 맞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그 지금 우리 대구 경북의 뭡니까 위치 입장 한국 정치사에서 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건국 이후 건국전 일제 시대 때부터 대구 경북은 항상 우리 민족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자긍심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이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대구 경북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나? 근데 그건 가치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대구 경북이 조국 근대의 기수 역할을 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 서울의 봄이 오고 그다음에 87년도 민주화 운동이 종착점으로 이제 오는 그 과정에서 마치 대구 경북 사람들은 수구 꼴통 이런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덮어 씌우고 또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이 마치 뭔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좌쪽은 진보 쪽은 뭔가 깨부수고 새롭게 막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책임해요. 그렇게 새롭게 뭘 하려는데 보수는 뭡니까?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뭘 지킵니까? 가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지키고 민주를 지키고 공화를 지키고 우리 헌법 1조 1항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키려는 사람이 마치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되고 깨부수고 막 새롭게 뭐 하자는 게 무슨 이게 정당한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안타깝죠. 그러면은 이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대구 경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뭔가를 주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제 몸으로 표출해내야 돼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게 사회단체 운동도 좋지만은 정치적으로 입장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비롯한 정치인 스탠스가 어중간해요. 확실하게 개혁으로 가든지 그러면 그게 아니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중간한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남은 눈치만 보고 있죠. 오케이. 이거를 알겠습니다. 빨리 벗지 않으면은 네.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해야 돼요. 그럼 먼저 하세요. 하세요. 아니 저 자, 이때 홍반장님 여왕머리 필요한 예, 겁니다. 예. 자, 예, 조弁좋습니다. 하세요. 예. 홍반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주장에 가치. 역사적 논거를 제가 몇 가지 어. 들겠습니다. 네. 우리가 1907년도에 이 서상돈 지역의 서상돈 님이 국제보상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고 한반도의 운명을 끌어가겠다는 그런 자긍심이 표현됐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어렵고 국가가 그때 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이 지역에서 출발해서 새로 복구해 보겠다는 그런 네.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1960년도에 2.28 운동,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경북고에서 최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왜곡되어가고 독재화되어가는 이제 그 위의 정치들을 다시 네. 복구하는 운동을 대구에서 2.28이 시작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네. 아까 홍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민주공화라는 가치, 보수의 가치. 네. 지금 뭐 보수의 가치가 어딘지 모르고 어느 지점에 보수의 가치가 있는지 뭐 극우인지 뭐 완전히 뭐 아나키즘까지 이야기되는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민주공화라는 그런 보수의 제대로 된 가치를 주창한 운동, 지방분권 운동이 대구 경북이 효시입니다. 네. 우리 예. 그 우리 네. 우리 간지남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구의 3대 운동, 음. 국제보상 운동, 2.28 민주화 운동, 또 지방분권 운동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지금 불붙고 있느냐? 대구 경북입니다. 들어봐야 되겠는데. 대구 경북입니다. 예, 그 제가 역사적인 증거를 홍 반장님 네. 말씀하신 부분에 여기서 증거를 들었습니다. 전뭐 깔때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홍반장님 의견이라든가 조변 이야기에서 제가 사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사실 지금 대구가 대구 산다는 것만으로 대구 사람인 것만으로 이 서울 가거나 전국에 나가면은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받게 만들었느냐? 정치인들. 소위 말하는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서울에 가서 소위 잘 나가는 TK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왜 대구 사람인 것만으로 우리가 죄인이 돼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구 사람이라는 것으로 자긍심을 아무도 못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지금 저는 태극기 부대 그 분들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해해줘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이 뭐 성교기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 기들고 나가는 거 못마땅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소외됐다는 거죠. 자기들이 했던 고생했던 보람들이 다 부정당하고 갈 데가 태극기 집회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돼서 그 신자유주의의 그 피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의 역할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그 공로가 다 부정당하니까 갈 데 거기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 정치인이라든가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과연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그런 자긍심을 심어줬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뭐 그 박근혜 붙들고 아직 그 이야기하고 있는 조원진 같은 이런 태행직 인물들을 이제 집에 보내야 됩니다. 저는 그 박정희 박근혜 시대는 이제는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왜 그 조영창의 시대에 와야 되고 조영창 시대 알죠? 이미 나이 많으니까 지금 젊은 우리 후배들이 사실 해야 되고 조정의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 지금 그 새로 자라는 세대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대구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만들 수 있는 인물들이 네.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제가 웅변을 하게 됐네요. 네. 제가 아까 그 지방분권 운동 관련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보수의 가치로 네. 또 이 한반도의 운명을 새로 개척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국가 운영 체제를 새로 바꿔야 되고 국가 운영 체제를 바꾸낼 뿐만 아니라 그 바꿔낸 체제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구 경북이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이 한반도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놓고 국회 가면 또 말을 안 해요. 이게 문제죠. 아니요, 그런 사람 국회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냅시다. 네. 이번 4월 총선에서 우리 대구 경북민의 자긍심, 자존심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때요? 괜찮죠? 예, 네. 좋습니다.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낄끼 빠빠! 빠빠!